오늘은 기본적 분석 두 번째 시간, 재무제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부터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난 시간의 내용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 기본적 분석 1부터 보시면 이해하시기에 더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이게 뭐 콘서트 현장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죠. 예, 뭐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요 두 노인네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요 두 노인네 누군지 아시나요? 예, 요즘 뭐 80세, 90세 지금, 예, 이 노인네인데, 지금 요 분이 바로 지금 워런 버핏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모인 곳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 워렌 버핏의 그 기업이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 지금 모여든 사람입니다. 자, 여기 혹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게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워런 버핏이랑 함께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찰리 먼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지금의 워런 버핏이 이 찰리 먼거가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과거의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은 이 스승인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안전마진을 확보한 투자에만 좀 치우쳐 있어서, 사실은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좀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찰리 먼거를 통해서 좀 비싸더라도 앞으로 좀 유망한 그러한 주식들을 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핏이 과거에는 그런 IT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업들을 최근에 매수하고 있죠. 아마 그런 부분도 옆에 있는 요 찰리 먼거라는 사람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소도가 좀 길었는데, 자, 오늘은 자 먼저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주가, 이거 사실 가치와 주가가 같은 말은 아닌데 좀 비슷하게 쓰여서 그래서 같이 넣어봤는데,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자 재무제표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첫 번째 요소인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이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좀 아주 쉽게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우리가 기업의 가치, 어떤 적정 주가를 결정하는 게 무엇일까?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자판기 사업을 가지고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첫 번째 시간 기본적 분석 1을 보시면 될 거예요. 보시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셔서 시청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자판기 사업 시작할 때 그때 처음에 자본금이 그 준서의 300만 원과 친구들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총 5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우리가 1000만 원이었으면 은행의 대출 500을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이 1000만 원으로 자판기를 사고 빵과 음료수를 사서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지금 자본금이 2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판기를 한 대만 사는 게 아니라 2대를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2배니까 자판기도 2배인 2대를 가지고 사업을 2개 학교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자판기 한 대로 240만 원을 벌었으니까 이번엔 2배인 480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당시에 그 240만 원 벌 때 기업 가치가 5천만 원으로 우리 그때 계산했었거든요. 그때 기대 수익률 4.8%로. 근데 2배 벌었으니까 기업 가치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적정 주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가 될 거예요. 주가가 2배로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자판기 사업이 아주 잘 돼서 240이 아니라 2배인 480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익이 2배, 그러니까 자 240만 원을 번 게 아니라
480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도 2배가 돼서 5천이 아니라 1억이 될 거고, 적정 주가도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주가는 자본과, 그쵸, 자본금이 처음에 500이 아니라 1000만 원이면 또 결과가 달라지죠. 그리고 또 이익 240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2배의 이익 480만 원을 번다면 우리가 또 주가는 2배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이 자본이랑 이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 2가지는 자본과 이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과 이익을 잘 분석을 하면 우리 적정한 주가를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 분석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기업의 어떤 내재적 가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재무제표에 있는 자본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평가된 어떤 기업을 찾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저평가됐다는 얘기는 주가가 가치보다 낮은 기업들을 찾는 거예요. 자,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또 노인네가 한 명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노인네들이 많이 나오죠. 자,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자, 프랑스의 유명한 투자자인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이름을 들어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뭐로 유명하냐면 그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이 좀 유명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이분도 워렌 버핏처럼 여러 가지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 대표적인 명언을 말씀드리면 수면제를 먹고 푹 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매매를 자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사고팔고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상승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량주를 산 다음에 그냥 수면제를 먹고 푹 자라.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그때 가서 계좌를 열어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또 한 가지 유명한 말을 했었어요.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어떤 한 친구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파란색 경로는 사람이 이동한 경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경로는 이 개가 지금 이동한 경로예요. 우리가 산책을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가 사람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경로를 따라오지 않죠. 이렇게 갈팡질팡 갈팡질팡 이렇게 갈짓자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바로 기업의 원래 본래의 가치예요. 기업의 본래 가치가 이렇게 꾸준히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의 경로는 주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격. 주가는 어때요? 실제 가치보다 더 올라갈 때도 있고, 그쵸?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비이성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는 또 너무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지기도 해요. 더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주가가 가치보다 더 내려가 있을 때, 쌀 때, 여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작년 뭐 그 코로나 때 이런 경우 보면 실제 가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죠.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저평가된 기업이 많을 때.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을 얘기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과 이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장부인 재무제표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의 3가지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자본을 잘 분석하면 되겠죠. 그 자본 안에는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빼면 그게 자본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3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은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요소는 이익을 분석해도 되겠죠. 이익이라는 거는 전체 매출에서 비용을 뺀 그 부분이 이익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손익계산서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익도 사실 기업이 이익을 내지만 이게 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익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물건을 팔고 있지만, 매출채권이라고 물건을 팔면 현금으로 발로 돌려받기도 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채권을 갖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현금으로 이렇게 교환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익은 냈지만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도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재무제표의 세 가지 요소인데 요것들을 각각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 재무상태표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은 우리가 네이버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증권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간신기업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이런 검색을 해서 전자공시로 들어가서 이제 정기공시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 반기, 분기, 정기 보고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하나를 보시면 되는데 자, 좀 이해 안 되실 테니까 제가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네이버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증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그냥 삼성전자 볼까요? 자, 오늘 삼성전자 좀 내렸네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전자공시가 있어요. 눌러보시고 자, 여기 지금 다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를 네이버에 바로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정기공시라고 있죠. 이렇게 정기공시 클릭하시면 여기 사업보고서, 뭐 반기보고서, 이렇게 분기보고서 다 해볼게요. 사실 작년에 지금 사업보고서는 사업보고서로 하면 1년치의 보고서예요. 반기보고서로 하면 6개월, 그러니까 1년에 2번 나오겠죠. 분기보고서라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니까 1년에 4번 나와요. 근데 요즘 기간이 7월부터 이렇게 보시면 일단 작년에 사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2월에서 3월쯤 나올 것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자, 분기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재무제표를 보고 있으니까 재무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요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상태표란 무엇이냐? 그래서 대차평균 원칙이라고 이게 좀 회계적인 용어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산에 있는 모든 값들을 더한 거,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부채랑 자본을 더한 값도 똑같이 1000억이 나와야 되는 그렇게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대차평균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한 걸 우리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하고 아까 보셨듯이 삼성전자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잠깐 다시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있고요. 여기 자본이 있는데 부채랑 자산을 다 더한 거 부채와 자본이요. 부채와 자본을 다 더한 그 총계가 375 이렇게 가죠. 그게 여기 있는 자산을 다 더한 자산 총계 375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똑같게 기록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차 평균 원칙이라고 합니다. 참고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자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본은 내 돈이었죠. 내 돈. 그죠? 그래서 그 자본에 들어가는 각각의 좀 자세한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본은 주주와의 거래로부터 생기는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잉여금이 있고 영업이 아닌 영업 외의 내용으로부터 생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금 말이 어렵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자판기 사업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자본금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자본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판기 사업을 하는데 초기 사업 때 들어가는 그 원금 있잖아요. 준서돈 300, 친구돈 2명 200, 그때 500이었죠. 요게 자본금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만 사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사업이 오래 진행되다 보면 증자라는 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늘리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감자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을 줄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자본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시면 그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투자금을 마련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3천만 원, 그러니까
원래 초기 자본 해당되는 60% 초기 그 지분율에 대한 60%인 300만 원을 3천만 원으로 그때 우리가 주식시장에 공개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초과금으로 3천 빼기 300 해서 2,700의 이익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본 잉여금에 해당돼요. 이 외에도 뭐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실 자세히 다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감자라는 거는 이제 주식을 줄이는 건데 감자도 이제 그 유상 감자가 있고 무상 감자가 있는데 여기서 유상 감자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을 줄였으니까 그 대가로 돈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 감자 차익이 될 수 있겠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업이 자기 주식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해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돈이 필요할 때 그 주식을 팔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만약에 주가가 예전에 샀을 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었는데 필요해서 그 자기 주식을 파는 거죠. 근데 그때 10만 원이 됐다면 그 차익이 5만 원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깊게 얘기하면 또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기타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제일 어려워서 이 부분은 그냥 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 장부상 보시면 이 부분은 보통 음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이 안에는 뭐 자사주 매입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제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그 이익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입을 하면 음수로 나타나게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비영업 부분에 이익이 있고 영업 부분에 이익이 있는데 자 일단 먼저 볼게요. 자 자판기 사업에서 벌어들인 거를 쉽게 말하면 영업을 통해서 들어온 이익인데 우리가 24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240만 원인데 거기서 이제 기업이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절반을 배당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배당을 하고 남은 120만 원 요게 이익 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 본연의 영업이 아닌 그러니까 자판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판기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학생들한테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음료수 인기 많네. 이 음료수 기업에 한번 주식을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인기 음료수 기업의 주식을 그냥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자판기로 번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비영업 부분이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뭐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의 각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자, 그럼 직접 우리가 가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직접 자 다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들을 자 삼성전자에서 자 자본 부분을 지금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배 기업 뭐 여기 뭐 비지배 지분 이렇게 있는데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회사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제일 위에 여기 자본금 보이시나요? 자본금 그쵸? 여기 자본금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본 잉여금이 있죠. 그렇죠? 자본 잉여금 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거든요. 네, 요게 지금 자본 잉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니까 잠깐 지워 볼까요?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있죠.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내용이 다 그대로 있진 않아요. 기업에 따라서 요 요소의 명칭이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이라고 있죠. 여기 이익 잉여금 있고요. 기타 자본이 있죠. 기타 자본. 이거 아까 제가 장부상 음수로 나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 괄호로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를 괄호로 쓰거든요. 네.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쵸? 요게 지금 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명칭이 좀 달라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러시면 제가 다른 기업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말고요. 네이버 볼까요? 자, 네이버 분기보고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자본만 볼게요. 지금 자본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자본금, 자본잉여금 뭐 이렇게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여기 기타 포괄, 누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기타 자본 여기도 보시다시피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실제 다트의 회계장부를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들어갈게요. 부채. 자, 두 번째 내용이 부채. 부채는 외부에서 끌어온 돈이죠. 그래서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 1년이 더 이상으로 지나서 갚아도 되느냐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동부채 안에는 단기 차입금이란 게 있고요. 자, 볼게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자판기 사업으로 보시면 은행에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그렇게 빌려온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뭐냐면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진 빚이에요. 내가 진 빚이에요. 그래서 채무라는 거는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그 음료수 회사로부터 음료수를 갖고 온 거예요. 일단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에서 장기 차입금 똑같아요. 이제 은행에서 빌린 건데 요거를 이제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대출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사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였는데 은행에서 빌려오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직접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자, 아까 네이버 봤었는데 네이버에서 좀 부채를 볼게요. 자, 여기 부채 있죠, 부채. 자, 먼저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크게. 그쵸?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단기 차입금, 여기 단기 차입금 있죠. 그리고 매입 채무, 여기 위에 매입 채무 있죠. 기타 채무라고 써 있기도 한데. 네,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일단은 좀 생략을 할게요. 사실 이 회계장부는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것만 지금 알아가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중요한 핵심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에서 장기 차입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요 사채가 회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자, 이제 마지막 자산. 네. 그러니까 내 돈, 즉 자본과 빌린 돈, 부채를 가지고 마련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산 안에는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부채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유동자산은 쉽게 말해서 좀 움직이는 자산. 네, 금방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현금 자산이 있는데 먼저 볼게요. 현금 자산은 말 그대로 그냥 현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출채권. 아까 살펴보진 않았군요. 네,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자, 자판 작업으로 보시면 매출채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단골인데 외상으로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를 가져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외상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매출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매출채권이 많으면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 현금으로 기업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거든요. 물건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이 쌓이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은 그냥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빵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는 현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단기금융 뭐 은행에 뭐 1년 뭐 정도의 뭐 예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현금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고자산은 뭐 쉽게 말하면 자판기 사업에서 팔다 남은 음료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품, 원재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핸드폰 갤럭시를 만드는 뭐 삼성전자라 생각하면 그 원재료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거기 안에 들어가는 뭐 액정, 그 다음에 뭐 배터리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원재료겠고, 제품은
그래서 뭐 팔다 남은 뭐 그런 거죠. 지난 모델일 수도 있겠고, 뭐 갤럭시 S9, 뭐 S10 뭐 이런 것들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재고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 먼저 볼게요. 자, 기업이 투자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음료수, 많이 팔리는 음료수 회사의 주식 이런 것들, 네,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채권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회사도 투자 자산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니까 자판기 사업도 하고 있었지만 휴지 자판기 사업도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 자산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형 자산, 뭐 토지, 건물, 기계 같은 걸 말하고요. 네, 뭐 자판기가 유형 자산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무형 자산은 보통 이제 브랜드 가치나 코카콜라 같은 경우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뭐 영업권,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자판기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어떤 영업권, 이런 것도 무형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실제로 살펴볼까요? 자, 계속 네이버에서 그냥 볼게요. 자, 자산에 보시면 유동자산 위에 있고요. 밑에 비유동자산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유동자산 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있죠.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 요것도 현금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어떤 기업에는 당좌 자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출 채권도 있죠. 매출 채권, 그렇죠? 네. 그리고 재고 자산 보이시죠? 네, 잠깐 여기 볼까요? 지워볼까요?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여기 재고 자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매출 채권 여기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자산 볼까요? 자, 유형 자산 보이시나요? 유형 자산 있고 무형 자산 있죠. 네. 그리고 투자 자산, 여기 투자 자산이 어디 있나요? 자, 요게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 요게 자회사 같은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산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그 자판기 사업을 재무 상태표에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보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좌 자산, 현금성 자산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재고 자산, 음료수와 빵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자산, 그래서 음료수 기업의 주식, 그리고 유형 자산은 자판기, 무형 자산은 자판기 사업에 대한 영업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 외부에서 끌어온 거, 단기 차입금, 그래서 은행에서 1년 이내로 빌려온 거, 장기 차입금, 은행에서 1년 이상으로 빌려온 거, 그 다음에 매입 채무, 그래서 외상으로 가져온 음료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에는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자본금 5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서 추가로 번 돈, 자본 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래서 네, 음료수 주식이 주가가 올라서 번 거, 뭐 이런 것들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나중에 팔 수도 있거든요. 자판기 팔아서 그 들어온 돈, 이런 것들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자판기 사업이랑 관련이 없이 들어온 수익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판기 사업으로부터 번 돈이 여기 들어가는데 240만 원 벌었었잖아요. 근데 절반을 배당하고 나머지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 상태표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요소인 손익계산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